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부잣집 엄마이자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벌써 50대가 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화살 같아요. 그만큼 저희 세 딸들도 나이를 먹어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금쪽 같은 딸들이 키우면서 크게 바라고 욕심을 부리진 않았어요. 다만 성실하게 일하고 늘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저는 언제나 딸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저희 딸들은 제 바람대로 자라주었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컸죠. 그리고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딸이 시집을 간다니 참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헛헛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들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결혼 과정이 그지 순탄하진 않더라고요. 특히 둘째 딸아이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사연도 그 이야기예요. 제가 늘 딸들에게 성실과 예의, 겸손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 가치들을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전 제 사돈이 될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세로 대했고 그들도 저와 남편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예비사위의 부모가 영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댁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유세를 부리는데 저는 딸이 그런 집안에 시집간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껏 제가 단단히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본능대로 행동했어요. 저는 겸손을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은 것들을 낱낱이 떠벌리며 그 집안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딸 셋, 딸 부잣집의 엄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딸들에게 늘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겸손하도록 가르쳤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전 이런 면에서 세 딸들을 무척 엄격하게 키웠어요. 천사 같은 엄마이다가도 이런 가치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불같이 화를 냈죠. 그만큼 저에게 그 가치가 중요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제 시어머니는 유별난 남아선호 사상가로 딸만 셋을 낳은 저를 무척 미워했어요. 게다가 저랑 비슷한 시기에 동서가 아들을 둘 낳았거든요. 그러니 엄청 비교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동서를 차별 대우했어요. 그리고 저를 못살게 굴었죠. 저는 결혼을 하고 5년 정도를 시댁에서 지냈는데요. 남편이 전세가 싫다고 해서였어요. 그래서 대출을 껴서라도 집을 살 때까지 시댁에 있자는 거였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10원 한 장도 없던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거의 신데렐라였어요. 가족인데 가사도우미처럼 지냈죠. 밥하라면 밥하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 시아버지 장단 맞추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거기다 매일같이 아들 둘을 낳은 동서가 애들을 데리고 놀러왔어요. 동서가 오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딸만 낳았다고 저를 구박하는데 동서가 오면 오죽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비난하고 폭언하고 시중을 들게 했죠. 전 시댁에 5년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동서와 수다를 떤 적이 없어요. 매일 부엌에 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차별했어요. 손자에겐 우리 강아지 하셨고 손녀들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할머니가 자기 싫어하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 애들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좋아하는 애들이 할머니 곁에는 가지도 않고 저랑 부엌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사이에 귀찮은 없고 모두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요. 그리고 겸손,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겸손?
엄마, 겸손이 뭐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야. 언제나 남보다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누구나 배울 점이 하나씩은 있어. 그러니까 늘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할머니는 왜 겸손하지 않아요? 맨날 엄마한테 다 시키고 엄마를 혼내잖아요. 엄마가 뭐 잘못한 거예요? 아, 그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늘 겸손해야 해. 우리는 그래야 해. 알겠지? 엄마랑 약속한 거다. 역시 아이들이 어리다고 어리숙한 건 아니었어요. 제 딸들은 할머니가 엄마를 무시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제 딸들은 제가 강조한 것들을 빠짐없이 지켜줬고, 그래서 항상 시어머니를 제외한 가족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해서 동서의 아들들보다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동서의 아들들은 지방대를 갔는데 저희 딸들은 모두 인서울을 했죠. 더구나 둘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어요. 뭐 나머지 딸들도 매년 장학금을 받아 저와 남편의 자랑거리가 되었지만요. 제 자랑이 너무 길었나요? 아무튼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모이면 동서의 아들들은 뒷전이고 제 딸들을 칭찬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와 제 딸들을 싫어했고 가족들이 제 딸들을 자랑할 때마다 혀를 차곤 했어요. 동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서울 간 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어차피 여자들은 대학 가봤자 결혼하고 임신하면 집에서 애나 봐야 하는데. 형님, 차라리 그 돈 저축해서 결혼 자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 맞다. 여자가 대학 가서 뭐하니? 아가, 너 참 현명한 소리를 하는구나. 요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동서도 그렇고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뭐 결혼을 해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그게 대학을 다니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청춘을 즐기라고 나는 보내는 거예요, 동서. 동서도 그렇잖아. 인서울이 전부겠어. 대학은 대학 나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 나이에 겪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동서도 인서울도 아닌데 입학금 대주는 거 아니야? 허! 지금 저희 아들들 지방대 갔다고 꼽지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식으로 말 안 했는데 그만큼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디를 갔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자 시어머니도 동서도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땐 참 속이 시원했어요. 제 딸들 덕분이죠. 그렇게 제 딸들은 대학을 갔고 졸업해 첫 아이는 2년 동안 노력한 끝에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생활용품을 파는 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직했죠. 그리고 셋째는 일본어학과를 나와 번역일과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다들 각자 밥벌이를 하고 살고 있죠. 애들이 졸업을 하니 저희도 숨통이 트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동서 앞에서 대학은 대학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지만 저희 남편이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아이들 등록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3명 다 보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운 좋게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3명까지 등록금이 지원이 되어서 나머지 생활비만 보내면 되었거든요. 그래도 다 서울로 갔으니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애들이 공부할 땐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서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챙겨주다 보니 저희도 숨이 조였죠. 그러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슬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중년의 삶을 즐기자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일상의 평탄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막내딸이 졸업한 해에 남편이 실직을 해요.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잘렸죠. 남편도 저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실적도 좋았거든요. 평판도 좋았고요. 그런데 도무지 잘린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잘린 거 어쩔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상실감에 빠진 남편을 위로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아직 젊잖아. 제2의 인생 살 수 있어. 요새는 60부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안 그래? 애들도 소식 듣고 알게 모르게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을 봐서라도 힘내봐요. 우리 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못했어요. 남편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죠. 사람이 상실감에 빠지니 우울증이 오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술에 의존했어요. 술도 약한 사람이 매일 소주 4병을 마셨어요. 그리고 매일 언제든 잠을 잤죠.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커튼만 쳐놓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제가 좀 나아보라고 날씨가 좋으니 걷자고 해도 힘이 없다고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그게 2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8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남편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애들도 자기 일이 바쁜 와중에 자주 집에 들러 제 아빠를 걱정하고 위로하느라 바빴죠. 저는 그동안 남편 퇴직금으로 생활하다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솔직히 애들한테 손 벌리라면 벌릴 수 있었죠. 다 각자 벌이가 있고 엄마 아빠가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로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트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다 봄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1년에 2번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어요. 원래는 정말 자주 갔죠. 염색도 해야 했고 자르기도 해야 했고 때에 따라 드라이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미용실 사장이랑도 친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러 가기도 했어요. 그런 미용실이었는데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가니까 사장이 놀라는 거예요. 어머 언니, 이 흰머리 좀 봐. 머리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던 언니가 왜 이런데? 요새 바빠? 아, 사실 이래저래 일이 많아서 우리 아저씨가 일을 그만뒀거든. 응? 아, 나이 때문에? 하긴 우리도 참 많이 늙었어요. 그치? 아, 그래서 요새 못 왔구나?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아니야. 나도 그냥 와서 수다나 떨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요즘 일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마트에서 바코드 찍어.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잘 아는 미자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이거사.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지금 청소업체 하는 건 몰라? 내가 무조건 너면 같이 하지. 지금 당장이라도 마트 그만두고 나랑 하자. 내가 너 실장 만들어줄게. 미자 언니는 말처럼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모텔이며 호텔이며 회사 건물이며 가정집도 청소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미자 언니와 친하면서도 언니에게 청소를 하면서 겪은 별의별 소리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급해도 청소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며 거절하려고 했어요. 너 지금 언니 하는 일 천하다고 무시하는 거지? 아주 웃겨. 내가 달에 얼마나 버는지 너 모르지 않잖아. 무시한다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언니 얼마나 버는지 나도 알죠. 매일 샴푸하러 미용실 오고 미용실 올 때 벤츠 타고 오면서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래도 청소일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좀 그렇다는 건데 청소일이 하찮고 더러운 일이어도 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 있는 사람이야. 청소는 절대 빠질 수 없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깨끗함을 만드는 일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서 미자 언니는 하루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마트 쉬는 날에 미자 언니의 사무실로 들렀죠. 언니는 제 얼굴을 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게 여러 도구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면에 빼곡히 진열될 도구들의 설명을 들은 뒤에 간단히 작업하는 방법이나 듣고 가려고 했는데 언니는 저에게 작업복을 입히더니 청소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번쩍번쩍한 빌딩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렇게 저는 미자 언니에게 간 첫날 일을 시작했어요. 번쩍번쩍한 건물을 더 번쩍번쩍하게 닦았죠. 회사 건물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수월했어요.
별로 부끄럽지도 않았고요. 얘, 너 소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잠깐 알려준다고 이 정도로 못 해냈는데?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왜 내가 너희 집에도 몇 번 갔잖아? 그때마다 온 집이 번쩍번쩍 거리더라고. 그래서 청소를 잘하는 줄은 알았는데 역시 나네. 그지야. 언니는 아예 직원으로 부리려고 사탕 발린 말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아무나 하지. 아니야, 청소도 재능이다. 우리 아들을 비교해볼까? 우리 아들은 청소에 재능이라는 게 없어. 어지르는 데는 선수지만 넌 재능이 있다니까. 제가 미자 언니의 칭찬을 사탕 발린 말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청소를 잘한다는 걸요. 미자 언니 말대로 저희 집은 언제나 반짝반짝해요. 화장실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안 하면 몸에 가시가 돋고요. 주방에는 사용한 것들을 전자레인지든 개수대든 사용을 하면 무조건 원상복구 시켜놔요. 물기 한 방울 없이요. 그리고 저는 청소 용품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품마다 성능이 다 다르잖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만 해도 저는 세제를 3개 이상 써요. 결벽증이냐고 사람들이 놀릴 때도 있는데 전 그게 좋아요. 깨끗해지면 행복해지고요. 하지만 그게 저희 직업이 될 거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미즈 언니의 말처럼 청소하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어서 하찮고 더러운 꼴을 봐서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하늘이 저를 보고 이 일을 해보라고 계시를 내린 건지 커피를 들고 찾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고생 많으시죠? 제 커피만 사려다가 일하시는 거 보고 사왔어요. 커피 드시죠? 이모님들 덕분에 쾌적하게 생활해요. 늘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자 언니가 너무 고맙다며 고무장갑을 벗고 커피를 받았고 청년은 저에게도 커피를 건네며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기특한 청년이네요. 언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지. 네 생각대로 오히려 더러우면 더러운 일들이 더 많아. 하지만 담비같이 이런 일들도 종종 있어. 자, 볼래? 미자 언니가 그렇게 말하고 보니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서 미자 언니와 눈을 마주치면 꾸벅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저와 눈을 마주치면 저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너무 빛나는 부분만 보면 어두운 부분을 관가하기 마련이지만 그날은 하늘이 계시를 내린 것 같았어요. 다음에 다른 건물을 갔는데 그 건물에서도 똑같았거든요. 건물주뿐 아니라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어요. 청소를 해준다는 것에 감사함을 전했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미자 언니와 함께 청소일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일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회사 실장이 되었죠. 실장이 되어서 청소 스케줄을 관리하고 직원들 조를 짜고 함께 출동해 청소를 하고 돌아와 미자 언니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런 일과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과를 후회하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는 일보다 보람찼거든요. 물론 고된 날이 많았죠. 제 것이 아닌 토사물을 치워야 할 때도 있었고 음식 쓰레기며 개똥이며 진짜 변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린 때도 많았죠. 청소일을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청소일을 하다 보면 소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그 소음이 시끄럽다고 경찰을 부른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쓰레기 좀 버려달라며 종량제 봉투를 건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계단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죠. 솔직히 깨끗해지기 위해선 더러운 꼴을 봐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꼴을 보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더러운 곳을 깨끗이 치우는 저라는 사람을 더러운 사람 취급을 할 때는 속상했죠. 누구 덕분에 당신이 이렇게 쾌적하게 사는데 이렇게 말해버리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떠올려요. 미자 언니가 저에게 처음 청소일을 같이 하자고 했던 때를요. 그때 저도 청소일을 가볍게 생각했고 겸손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요. 그럼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청소일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남편이 회복한 거예요. 저는 매일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남편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반복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그런 저를 귀찮아하더니 나중엔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같이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화내주고 욕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제 급여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고 우리가 해낸 거라고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그러니 남편이 술을 끊더라고요. 매일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 술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멀쩡한 공기가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음식을 차려놓기도 했죠. 할 줄 아는데 찌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밖에 없어도 곧잘 했어요. 참 고마웠죠. 그리고 저희는 제가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여수로 갔어요. 그때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제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일 즐거워? 그래 보여? 아무래도 청소일이라서 힘들긴 하지만 나는 지금 일 만족해. 내가 말했잖아. 깨끗해지는 걸 보면 속이 시원하고 뿌듯하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그 일에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왜? 아니, 당신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혹시 자리 있으면 나도 해볼까 해서. 나도 당신 너머로 본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근데 꼭 좋은 것만 보는 건 아니야. 할 수 있겠어? 나도 제약회사 영업일 뛰면서 더러운 꼴 참 많이 봤어.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인간들한테 더러운 꼴 보는 것보다 그냥 더러운 게 낫지 않을까? 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냥 치우면 되잖아. 안 그래? 남편의 말은 제게 큰 충격과 안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여행 내내 남편에게 청소일에 대한 확신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 언니에게 전화를 해 남편과 함께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일을 배워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첫째 서희와 손주들까지 그저 주말에 모여 파티를 했어요.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케이크에 촛불도 붙이고요. 그리고 딸들이 남편에게 맥주를 건넸는데 남편이 마시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술이라면 지긋지긋하다나. 그렇게 즐거운 파티를 하던 중에 저희 둘째가 폭탄 반응을 했어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 아빠도 알다시피 모든 가족이 알다시피 제가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같은 회사 연구원 동기요. 그 사람이랑 제가 결혼을 할까 해요. 뭐 결혼?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 너 설마? 땡. 아이 생긴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사계절은 봤으니 결혼해도 될 것 같아서요. 좋은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엄마가 강조하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걱정할 것도 없고 시기도 지금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둘째의 결혼 소식에 당황했지만 워낙 똘똘하고 야무진 딸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진행하라고 남편과 말했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둘째만큼은 허울 좋게 보내지 않겠다고요. 사실 저희 첫째를 결혼시킬 때 허울 좋게, 아니 그것보다도 못하게 결혼시켰어요. 저희 큰딸이 남편이 실직을 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거든요. 꼭 지금 결혼해야겠어? 엄마랑 아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단은 어쩌고 다른 것도 보태줄 수가 없는데. 나도 알아요. 엄마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결혼 아니야. 그냥 내 시기에 지금이 맞는 것 같아서 결혼하려는 거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단이나 다른 건 내가 알아서 할게. 특히 혼수는 엄마랑 아빠가 하는 척 말만 잘해줘요. 또 괜히 거짓말 못하는 거 티내지 말고. 알겠죠? 어떻게 사돈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 집에선 집 해준다지. 그럼 혼수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아이 참,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 대기업 다녀요. 이제껏 잘 모아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 이럴 땐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단도 혼수도 모두 큰애가 알아서 했어요. 참, 예단이랑 혼수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부부가 해주는 체 하느라 애를 좀 먹었어요. 다행히 들통이 안 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 미안한 마음이 오래 가더라고요. 정말 평생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사실 제가 청소일을 하면서 500만 원을 모아 큰애에게 주었거든요.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요. 저희 큰애 그 돈을 안 받으려 하더라고요.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내 돈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엄마는 왜 자꾸 나를 미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미안한 건 엄마야. 그러니까 받아.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가 알뜰 살뜰 있어. 제가 그러니 저희 큰딸이 그 돈을 받아들고는 다음부터 이렇게 주지 말라고 아주 저를 혼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둘째만큼은 제 마음을 가득 담아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과도 그러자고 약속을 했네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처음 한 상견례도 아닌데 긴장이 되더군요. 둘째 딸은 자기 상견례인데도 긴장한 기색 없이 저희 집으로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상견례는 한 일식집에서 치러졌어요.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였어요. 저희 식구들이 먼저 도착한 것 같았어요. 둘째 딸에게 물어보니 거의 다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늦음하게 도착한 사돈 식구들은 네 식구였어요. 아들이 둘이더군요. 예비 사위가 첫째라고 들었는데 그 집에서 혼사를 치르는 게 지금이 처음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멋을 부렸더라고요. 바깥 사돈은 양복을, 사부인은 깔끔한 연노랑 투피스를 입고 있었죠. 사돈 총각도 예비 사위도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분명 둘째가 제가 한 벌 있는 샤넬 원피스를 꺼내자 그건 너무 과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홈쇼핑에서 산 깔끔한 바지에 니트를 입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게 입었고요. 그런데 그게 후회되더군요. 명색이 처음 보는 자리인데 기가 눌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부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사부인이란 사람은 생각이 표정으로 다 보이는 사람이더군요. 저를 아래 위로 훑고는 빙긋 웃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종이 한 장을 건네더군요. 제가 둘째를 보자 둘째도 처음 듣는 소리인 듯 했어요. 저는 결혼 준비는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날짜를 정해오셨군요. 암요? 저희는 우리 아들이 첫애기도 하고 집안에서 처음 하는 결혼식이어서 신중하게 날짜를 잡아봤어요. 제가 잘하는 데에서 고른 날짜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결혼식 장소는 저희 쪽에서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버스 대절이랑 식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야 그렇게 해주신다면 상관없지만 애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떠니? 그렇게 말하며 둘째를 보니 둘째가 따가운 시선으로 예비 사위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둘째의 무릎을 잡으며 둘째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예식장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결혼식이니까 저희 지인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도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가 그렇게 말하자 사부인이 눈을 흘겼어요. 지금 우리 식구가 적은 것 같아도 친인척 합치면 몇인 줄 아니? 애들 외증조 할머니도 오신다는데 우리 쪽에 가까운 게 낫지. 그리고 애들 아빠 지인도 얼마나 많다고?
우리 나이 되면 거리 멀고 그러잖아? 그럼 안 간다고. 축의금만 내고 말지. 너희 하객 별로 없이 텅텅 빈 결혼식 할래? 그리고 너희들은 젊잖아. 너랑 호천이 지인다 너희 또래일 거다냐. 뭐 많아봤자 우리보다 많겠니? 차 오래 타도 괜찮잖아. 안 그래요, 사부인? 외증조 할머니도 오시는 거면 뭐. 봐라. 사돈어른도 그렇게 생각하시잖니.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선임양관이고 우리 아들이 책임양관인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 편으로 올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사부인은 그 말을 시작으로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굴을 붉혀가며 연설을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매년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녔어요.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죠. 안 그래도 등록금 다 나오는데 저희 애들 아빠 회사에서 등록금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군대 복무할 땐 조교까지 했다니까요. 성실한 거죠. 거기다 박사학위까지 땄으니 저희 아들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가 않다니까요. 따님은 석사죠? 전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겸손히 몸에 배인지라 자랑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큰딸이 둘째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생도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시절 보냈어요. 입학했을 땐 전액 장학금 받았고요. 학교 다닐 때 성적 엄청 좋았어요. 교수님이 박사학위까지 따라고 했는데 얘가 욕심이 없어서. 아무래도 부모 등골 빼먹는 짓이잖아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박사할 정도로 잘하면 어떻게든 해주는 거지. 따님이 아이도 있으면서 부모 말 전혀 모르네. 아직 덜 컸네? 덜 컸어. 그러면서 첫째와 사부인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상황을 정리하고자 식사를 하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과열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식사를 반쯤 했을 때 사부인이 또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번엔 아까와는 다르게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식사 중에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하도 저희 애가 모른다고 했어요. 원래는 제약회사 다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죠? 아, 지금 청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일을 했고 나중에 남편이 같이 하게 되었어요. 네? 청소회사요? 아,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청소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따로 계시고요. 저는 실장이에요. 남편은 따로 직책은 없고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먼저 들어와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부인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청소일 한다고 하니까 상상이 되어서. 제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부인의 그 말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부인도 저도 그 이후로 음식에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사돈어른에게 예단과 혼수에 대해 물었죠. 저희가 첫애 결혼시킬 때 벌이가 마땅찮아서 이것저것 못해준 게 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둘째한테는 최대한 잘해주고 싶네요. 예단은 좋은 이불이면 될까요? 최고급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혼수는 대기업 제품으로 어떻습니까? 저희 남편이 호기롭게 말하자 사부인이 픽 하고 헛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그런 사부인을 사돈어른이 말렸죠. 아, 네, 그렇게 하시죠. 집은 최대한 잘 알아보고 적당한 곳으로 저희가 물려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상견례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둘째 딸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더니 화를 내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해. 그딴 집이랑은 절대 가족으로 못 엮여. 무슨 소리야? 어제 상견례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는 그 취급을 당해놓고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진짜 상견례 내내 열받아서 잠이 안 오더라. 다시는 그 인간들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이유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부인과 통화를 했어요.
네, 사부인.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이상한 말을 해서요. 파혼한다고. 혹시 아시는 게 있나 싶어 연락을 했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저보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부인,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는 집안과 어떻게 결혼시켜요? 누가 그러고 싶어 하겠어요? 그것도 사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인데요. 사부인, 직업이 귀천이 어딨습니까? 제가 하는 일 정말 보람되는 일이고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해야 하지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은 주부로서 청소가 얼마나 힘들면서도 꼭 필요하고 보람되는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 그런 건 모릅니다. 제 평생 애들 아빠랑 결혼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어요. 저 사람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 사돈어른이 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제 들었는데 그 집 둘째도 회사 그만둔다면서요. 청소 제품 만든다고. 아주 집안이 청소 깨끗하다 못해 없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집안이랑 비위가 상해서 가족은 못 되겠습니다. 이번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그 말 정말이시죠? 사돈, 지금까지 하신 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부인과의 전화를 끊었고 사무실로 갔어요. 사장 자리에 앉아 프린터로 매출을 인쇄했죠. 그리고 인쇄한 종이를 카메라로 찍어 사부인에게 보냈어요. 사부인이 곧바로 읽더군요. 이게 뭔가요? 그렇게 문자가 오길래 저는 제 명함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한 닷새를 기다렸을까요? 저희 사부인 그리고 예비사위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오더군요. 어울리지 않게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왜인 줄 아세요? 제가 사실은 저희 남편과 지금 다니고 있다고 말한 청소업체의 사장이니까요. 게다가 저희 회사는 약 1년 만에 전국에 25개의 지점을 냈고 매년 억대 매출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부인에게 보낸 사진들에선 이런 저희의 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부인이 유치하게 나오니 저도 겸손을 버리고 유치하게 나가기로 한 거죠. 저는 상견례 때 알았거든요. 사부인이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걸요. 아무리 사돈어른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임원도 아니고 일개 직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온갖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직접 한 것 같지 않은 화장에 머리도 미용실에서 한껏 멋을 내고 왔더군요. 사부인은 자신의 대기업 임원의 사모님처럼 보이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남이 자기보다 더 벌고 더 가지고 있으면 배 아파하죠. 저는 그 심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이라는 사실과 저희 회사의 억대 매출, 전국에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제가 어쩌다 사장이 되었는지 궁금하죠? 그것도 다 미자 언니 덕분이에요. 2년 전 미자 언니는 시댁으로부터 농지를 받게 되어요. 미자 언니 댁에 오랫동안 가수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5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곁을 지킨 건 그댁 자식들이 아니라 미자 언니였어요. 미자 언니는 요양원은 노인들한테 감옥이 나갔다며 요양원에는 최대한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자 언니와 퇴직한 아저씨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미자 언니 시댁이 사무실이랑 40분은 좋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몸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미자 언니에게 과수원을 물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청소회사를 폐업할까 고민하다가 흙 속의 진주인 저를 발견한 거예요. 네 얼굴엔 근성이 있어.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건 해내는 근성. 그걸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 나는 알았지. 넌 안 해본 거지? 해보면 무조건 하는 애야. 우리가 미용실에서 몇 년을 대화했는데 그걸 모르겠어? 난 처음부터 네가 잘할 거라는 거 의심하지 않았어. 그리고 처음부터 너한테 이 회사 맡길 생각이었고. 어? 언니 뭐라고요? 이 회사를 나한테 준다고요?
그래, 소문 들었겠지만 나 시댁 과수원 물려받을 거야. 그렇다고 내가 온 힘을 쏟은 이 회사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진 않고 우리 애들은 영 관심이 없어서 말이야. 언니, 나 아직 인수할 돈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요. 이제 고작 1년 일했는데.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세세하게 가르쳐줬잖아. 우리 회사 흐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너인데 언니가 부탁할게. 너 아니면 적당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돈은 걱정 마. 아무 대가 없이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부탁하는 건데 어떻게 돈을 받니? 그렇게 저는 언니에게 회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커졌냐면요. 저희 남편이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30년 넘게 영업 일을 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남편의 영업으로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예약이 가득 찼죠. 남편은 청소 일을 할 때보다 생기가 생겼어요. 그것도 참 다행인 일이었죠. 그리고 저희 막내가 번역일과 만화를 그리는 일을 하던 막내가 저희 회사 일을 도와주었어요. 저희 세 식구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홍보에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전단지며 현수막이며 직접 만들어 홍보를 끝내주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을 뽑아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막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했고 전국에서 체인점 요청이 들어와 결국 25개의 지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는 체인점을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각각 사무실을 세워야 했죠. 그게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사부인이 저희 둘째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이에요. 연구원으로 일하던 둘째는 저희 회사를 지켜보더니 연구소에서 독립해 청소 제품을 직접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반대했죠.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요. 그러자 둘째가 서로 윈윈이 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자기는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한 청소 제품을 만들고 저희 회사는 직접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업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에 저희 남편이 저를 또 설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해 공장을 알아보는 중이었죠. 그렇게 회사가 커졌는데 왜 상견례 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 그렇게 회사가 커졌는데도 연매출이 어기넘는데도 직원들이랑 같이 청소해요. 저는 사부인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한 회사의 대표이고 억소리 나는 돈을 번다고 해도 허영심 가득하게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외제차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엔 직원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대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직접 영업을 뛰라고 해요. 그러니 상견례에서 굳이 제가 대표라고 제 수입이 억다라고 말하지 않은 건 제 신념 때문이에요. 어디서든 겸손하면 반이라도 간다는 제 지론 때문이죠. 하지만 상견례 때 알았어요. 사부인 같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선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선 신념이고 나발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지금 보세요. 사부인과 예비 사이 이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쩔쩔 매잖아요.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사부인. 왜 뒤늦게 이런 걸 보내세요? 제가 당황했잖아요. 이 집안 유머가 이런 식인가요? 유머라뇨. 금쪽 같은 제 딸 결혼에 관한 일인데 어떻게 유머를 논하겠어요. 어떠세요? 하찮은 청소일로 대기업 직원인 사돈어른보다 더 버는 제가? 역시 돈은 돈이네요. 돈이 참 좋아요. 언제는 청소일 한다고 사람 면전에 대고 헛구역질이나 하더니 참 사부인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전 애들 결혼식에 혼수는 물론이고 집 사는 것에 일부 보태려고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첫아이 때 못해준 게 많아서요. 그런데 그런 제 고운 심성을 나쁘게 만드시네요. 그런 재주가 있으시네요, 사부인. 아니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사람꼴 우스워지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잖아요.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 엄마.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 신뢰를 범했어요. 화 많이 나셨죠?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예비사위가 저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넸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시 그쪽으로 밀었죠. 병문안도 아니고 내가 환자예요? 이런 걸 사왔어. 이건 가지고 가세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파는 예정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애들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고작 제 직업이 이렇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무례한 언행들 이해하면서 결혼 진행할 이유 없잖아요? 무슨 대단한 상대도 아니고 고작 대기업 직원인데. 그리고 아드님 자랑 참 많이 하셨죠? 박사라고, 책임 연구원이라고. 우리 딸도 만만치 않게 공부 잘했고 부모가 부족해서 박사까지 못 따라준 겁니다. 내가 지금 기회가 되니 내 딸 박사까지 만들어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누릴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드님,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 하려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전에 공장을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던 일로 하시죠. 네? 아니, 그런 소식을 왜 이제서.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제 저희 업무 봐야 하니 나가주시죠. 가족도 아니니 주차권은 드리지 않을게요. 알아서 돈 내고 나가세요. 그리고 사부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항상 겸손하세요. 직업에 귀천이 있던 데는 조선시대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사부인이 엉엉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도 들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결말을 둘째와 가족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 복수해주고 싶었는데 이래서 처음부터 말 안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쩌면 테스트가 되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뭐 결국엔 잘된 일이지. 이렇게 버러지 같은 집안 물리쳤잖니? 그런데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 안 했어? 우리 직업 때문에 반대했다고. 그건 혹시라도 엄마랑 아빠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부끄러웠던 건 아니야. 그건 정말 단 1%도 없었어. 단지 엄마랑 아빠가 상처받는 거,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저는 둘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다행히 둘째도 괜찮아 보였어요. 파혼을 했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부턴 사람을 잘 가려봐서 저희 가족의 일을, 청소 일을 같이 절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죠. 그러니 우리 둥글게 살자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